17장 최창학 저택의 마당은 한 겨울의 어둑한 밤 공기 속에서 깊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청년 4명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하인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저택 안채의 문이 삐걱 열렸다. 문턱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나더니 철수가 미군정 권총을 움켜쥔 채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 없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누구냐? 철수의 목소리는 언뜻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강렬했다. 불청객들을 압도하려는 듯 철수는 권총을 살짝 치켜들며 그들의 눈앞에 섰다. 젊은 청년들은 갑작스러운 무장한 사내의 등장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한 명이 목청을 돋우며 맞섰다. 매국노 최창학은 어디 있느냐? 내놓아라. 조국을 배신한 친일파를 그냥 둘 순 없어. 철수는 마당 한가운데서 청년들을 바라보며 느릿하게 고개를 저었다. 최창학은 이곳에 없다. 무기를 버리고 당장 여기서 나가라. 그러자 청년 중 한 명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넌 또 누구냐? 철수는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며 의연하게 대답했다. 난 미군정 경무부 김철수 경감이다. 청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미군정 경무부라면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막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곧 불만에 찬 얼굴로 소리 질렀다. 경무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친일파 집에서 기밀 운운하는 거냐? 철수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일부러 굵고 단단한 어조로 몰아붙였다. 그건 기밀이다. 오히려 너희는 누구지? 흉기를 들고 민가를 습격하는 강도나 다름없어. 당장 무기를 버리지 못해.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청년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철수와 눈을 맞추었다. 그의 입깬 분노로 인한 경직이 감돌고 있었다. 최창학을 처단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미군정이든 뭐든 상관없다. 비켜라. 청년의 위협적인 태도에 철수는 잠시 손에 땀이 배어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권총을 단단히 쥔 손에 힘을 주며 외쳤다. 오지 마라. 더 다가오면 발포한다. 그러나 청년은 코웃음을 치며 조롱하듯 소리쳤다. 쏴봐라. 총알 무서우면 이런 길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놈도 친일파 편에 서서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여기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쏴보라고. 냉혹한 도발 앞에서 철수의 반가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미묘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눈앞의 이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철수는 결국 반가쇠를 끝내 당기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청년 중 한 명이 민첩하게 달려들어 철수를 넘어뜨렸다. 아스팔트 위로 철수가 내동댕이 쳐지고 손에 들고 있던 권총이 청년의 손에 넘어갔다. 놔라. 이러다 큰일 난다. 철수가 몸부림치며 외쳤지만 청년의 우두머리는 흉악한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친일파를 잡으러 온 것뿐이다. 빨리 안채를 수색해. 최창학이 틀림없이 숨어 있을 거다. 철수는 필사적으로 청년의 다리를 붙잡으며 그들의 진입을 막으려 애썼다. 그만둬라. 미군정 경무부 경감을 공격하다니 너희들 이대로 가면 죽는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가. 그러나 그의 외침은 헛된 바람이었다. 우두머리 청년은 짜증스럽게 철수를 뿌리치고 거칠게 주먹을 내리쳤다. 철수의 얼굴에서 퍽소리가 났고 그 충격에 머리가 흔들렸다. 코끝에서 피가 솟구쳤고 철수는 통증에 신음하며 뒤로 나뒹굴었다. 그러자 다른 청년들도 철수를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퍼부었다. 이 친일파 새끼, 너희 같은 배신자들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어. 모조리 박멸해야 해. 우두머리 청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역사적 한과 분노가 그를 통해 토해져 나오는 듯했다. 바로 그때 마당 저편에서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요란한 총성, 그리고 호각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탕탕탕. 철수의 시야 끝에 도리와 무장한 경무부 경찰 10여 명이 나타나 총구를 청년들을 향해 겨누고 있었다. 도리는 호각을 불며 외쳤다. 이놈들, 감히 경무부 경감을 폭행해? 당장 무기를 버리고 손들어. 저항하면 사살이다. 청년들은 당혹한 얼굴로 서로를 돌아보았다. 무장 경찰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미 포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 달아나기 시작했다. 일부는 담 너머로, 일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경찰들이 총성을 울리며 뒤쫓았지만 미로 같은 골목과 캄캄한 밤의 장막 속에서 청년들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곧 마당에는 상처 입은 철수와 달아나는 범인들 때문에 어지러웠던 살풍경이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도리는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피투성이가 된 철수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그를 살폈다. 철수는 온 얼굴에 피가 묻고 옷이 찢긴 상태였다.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입가에는 어이없다는 듯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도리가 고개를 흔들며 말없이 웃자 철수는 숨을 몰아쉬며 희미하게 대답했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동지애와 피로한 시대를 함께 견뎌온 자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이해심 같은 것이 흘렀다. 그들은 가혹한 현실 속에서 한 줌의 미소를 주고받으며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황폐한 마당, 도망간 청년들, 피와 땀이 뒤섞인 겨울밤 공기 사이로 미군정의 호각소리와 서늘한 바람이 뒤엉켜 맴돌았다. 그렇게 시대의 상흔은 또 하나의 상처를 더하며 철수와 도리, 그리고 이들이 몸담은 세계를 서서히 물들이고 있었다. 18장, 1946년 1월 1일. 어둠이 깔린 긴 복도는 한 줄로 늘어선 경찰들로 인해 답답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그늘져 있었고 서로 눈길조차 교환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금 이 건물 안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 앞 두꺼운 나무문 너머 사령관실에서는 하지 중장의 격노한 목소리가 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육중한 책상이 놓인 방 안에서 하지 중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이건 쿠데타요. 임정희, 아니 백범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호의를 베풀었어. 김구가 편협하고 완고한 구석이 있다지만 그래도 용기와 진지함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어.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여겼는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이란 말이오. 하지 중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는 중첩되는 메아리처럼 복도를 가득 채우고 그 무게감에 경찰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문득 복도 끝에서 불현듯 문이 열리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빛이 복도를 비추자 중년 남성 2명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한 명은 경찰청장 장택상이었고 그 옆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경의 호랑이로 불리며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던 악명 높은 노덕술이었다. 해방 후에도 경무부 수사과장으로 임명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덕술은 결코 큰 체격이 아니었지만 그의 존재는 공간 전체를 압도하는 듯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 그 주변에 흐르는 살벌한 기류는 한때 독립군의 숨통을 죄던 그의 과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가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는 동안 늘어선 경찰들은 허리를 세우며 경직된 자세로 두 남자를 응시했다. 노덕술의 시선이 철수를 스칠 때 철수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오싹함을 느꼈다. 독립을 함께 맞이한 지금 이들은 한솥밥을 먹는 동료라기보다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 서로를 겨누는 이해관계자에 불과했다. 사령관실 앞에 선 장택상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안에서는 중장의 격노한 목소리 외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장택상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잠시 뒤 부사령관의 날 선 목소리가 안에서 흘러나왔다. 누구야? 장택상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응답했다. 경찰청장 장택상입니다. 문 안에서 허락의 기척이 나자 장택상과 노덕술은 깊이 허리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복도에 남은 경찰들은 침묵 속에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도리가 철수에게 조심스레 속삭였다. 맞지? 저 사람 노덕술 아니야? 이전에 미스우라 히로였다는 그 악명 높은 고문 전문가. 철수는 노덕술이 들어간 문을 힐끗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사과장으로 임명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었군요. 도리는 중얼거리듯 이어갔다. 정말 살벌하군. 저 앞을 걸어올 때 공기부터 달라졌어. 독립군 잡던 악명을 여전히 등에 업고 있다니. 해방된 지금 이 시대에 그가 경찰 상층부에 있다니. 세상 일이란 참 알 수가 없구나. 철수는 쓰디쓴 미소를 지었다.
뭐라 말을 잇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낀 가시 같은 울분이 올라오며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사령관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택상이 붉은 기운을 띤 얼굴로 복도로 나왔다. 그의 표정은 분노와 초조함, 그리고 의심과 결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코에코에한 담배 연기와 권력의 잔향이 그의 주변을 감싸듯 장택상은 복도의 경찰들을 한눈에 갈아치울 듯한 기세로 훑었다. 당장 백범을 잡아와. 당장. 그의 목소리는 마치 돌덩이를 떨어뜨린 것처럼 무겁게 복도를 울렸다. 경찰들은 얼음장 위를 걸은 듯 몸을 떨었고 눈앞에 서늘한 칼바람이 스친 것만 같았다. 명령과 함께한 시대의 어둠이 다시금 짙어지려는 듯 그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떠올랐다. 누구는 동요하는 눈빛으로, 누구는 망설이는 한숨으로, 또 누구는 시키는 대로 따르는 절망적 순종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다. 장택상의 명령은 단순히 백범을 잡아오라는 구체적 행동 지시가 아닌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시대에 또 하나의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신호탄이었다. 어둠 속에 깃들었던 긴장은 이제 현실의 칼날로 튀어나올 참이었다. 복도의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처럼 느껴졌다. 시대의 기류는 점점 차갑고 거칠게 바뀌어가고 그들의 발밑에 깔린 그림자는 더욱 깊어졌다. 19장 1946년 1월 2일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차창 밖에서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다. 자동차는 울퉁불퉁한 한성의 도로를 달리며 차체를 살짝 흔들었고 뒷좌석에 앉은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철수는 김구의 옆자리에 앉아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김구는 목덜미에 살짝 기울어진 모자로 머리를 가린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어쩐지 평온해 보이는 얼굴. 그 얼굴 속에 담긴 세월과 고통을 온전히 알 수 없었지만 철수는 그 평온함이 도리어 더욱 깊은 상흔을 은폐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철수는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김구는 눈을 감은 상태로 부드럽게 웃으며 되물었다.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철수는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반역죄 혐의로 미군에게 압송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런 이 현실이 정말 두렵지 않으신 겁니까? 김구는 허허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두려울 게 무엇인가? 내 일생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네. 독립, 그리고 또 독립. 일제에 압제해서 온갖 서름과 비통을 견뎌왔지. 그에 비하면 이 몸 한 번 더 희생하는 것이 대단히 두려울 리 있나.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땅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루어지고 백성들이 그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철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뿌연 겨울하늘 아래 여윈 옷차림의 백성들이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이 나라의 민초들, 고된 삶의 흔적을 어깨에 짊어진 얼굴들. 철수는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선생님, 일제는 물러났습니다. 이제 미국이 협력해 우리만의 국가를 세울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국과 척을 지십니까? 그들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여길 수도 있었는데. 한참 동안 창밖의 풍경에 시선을 두던 김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네. 자유, 다수결, 언론의 자유, 투표라는 제도를 존중하네. 그리고 사회주의가 간혹 개인의 자유를 묵살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도 알고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미국의 백성이 될 순 없지 않은가. 미국이 만들어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세운 진정한 자주 조선을 원하네.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인들의 각축장으로 우리 땅이 갈라지길 바라지 않아. 그것이 큰 죄인가? 자주 독립을 바라는 마음이 미국을 등지는 일이라면 난 그 길을 피하지 않을 걸세. 그의 말에 철수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동시에 어떤 애절한 울림으로 진동했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자동차 안까지 파고드는 듯했지만 김구의 목소리는 철수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심는 듯했다. 철수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진심을 담아 간청했다. 선생님, 무례한 걸 알지만 제발 자중해 주십시오.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사하셨으면 합니다. 김구는 눈을 뜨고 철수를 바라보며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동자는 나지막한 위로와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허허허, 이 늙은이를 걱정해 주는구먼. 고맙네, 철수.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이제 맡아야 할 일이 많네. 자네가 의심할 만큼 초라한 조국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대 같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네. 무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닌 사랑과 평화의 힘으로 인류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게나. 그것이 이 노인의 마지막 바람일세. 철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다. 한겨울 바람이 자동차 창문을 진동시키며 신음하듯 불어왔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김구의 말이 남긴 작은 불꽃이 살아나고 있었다. 정의할 수 없는 감정, 그러나 결코 식지 않을 뜨거운 신념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듯했다. 자동차는 삭막한 길 위를 달렸고 창밖 백성들의 구분 등 뒤로 또 다른 바람이 불어왔다. 김구의 마지막 바람은 그 혹독한 겨울밤을 넘어 미래의 봄날을 향한 미약한 불씨로 철수의 가슴 속에 심어졌다. 20장 1946년 1월 5일 해가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찬바람이 실내로 밀려들지 못하도록 단단히 닫힌 유리창 밖엔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그림자가 얼비치고 있었다. 그러나 카페 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조용했다. 노르스름한 전등빛 아래 영희는 손에 쥔 커피 잔을 살짝 들어올렸다가 다시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철수의 진지한 표정이 그녀의 시선에 들어왔다. 며칠 전 끔찍했던 사건 이후 영희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과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적당한 침묵 끝에 그녀는 노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살짝 밀었다. 일전엔 감사했어요. 철수 씨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아버지도 살해하고 싶어 하시니 받아주세요. 영희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봉투를 건넸다. 봉투 속에는 금전이 들어있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서 한 일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 영희는 당황한 듯 쿡 웃음을 터뜨렸다. 낯간지러운 고백이라 생각하면서도 어쩐지 싫지 않은 기분이었다. 참 집요하시네요. 이 시국에 사랑 타령이라니요. 그녀는 잔 속에 커피를 휘저으며 농담 반, 핀잔 반 섞어 말했지만 철수는 여유롭게 커피 잔을 들어올리며 답했다. 세상이 멸망하나요? 사랑의 때와 장소가 있나요? 장난스러운 말 속에도 철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영희는 주변을 힐끗 보며 낮은 목소리로 그를 나무랐다. 쉿,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계속 이러시면 일어나 버릴 거예요. 그러나 철수는 손을 내저으며 진정을 표했다. 미안해요. 그럼 이렇게 하죠. 가끔 이렇게 차 마시고 밥도 먹고 산책도 함께 해요. 돈은 정말 사양하겠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영희는 피식 웃음을 지었다. 돈보다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 이 시대에 참 희귀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책 없네요.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도 있다니. 뭐 좋아요. 영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그나저나 임정일은 어떻게 됐나요? 정리된 건가요? 파업도 벌어졌다던데. 영희의 물음에 철수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미군정이 김구 선생님과 임정 요원들을 인천의 일본 포로 수용소에 수감했다가 중국으로 추방하려 했죠. 그런데 조병옥 경무부장이 간신히 설득해서 파업이 취소되고 추방도 없던 일이 됐어요. 영희는 어깨를 으쓱하며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차라리 임정을 중국으로 보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나 이 말에 철수는 눈길을 주변으로 돌리며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말씀 조심하세요. 요즘은 누가 누구 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같은 애국자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희는 상처받은 듯한 얼굴을 하며 빈정거렸다. 애국자한테 죽을 뻔했는데 좋은 말이 나올 리 있나요? 저택도 내어드리고 후원금도 넉넉히 드렸는데 경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철수는 부드럽게 그녀를 달래려 했다. 영희 씨, 지난 사건이 임정에서 벌인 일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임정인지, 임정을 사칭한 세력인지, 아니면 무정부주의자나 단순 강도일 수도 있어요. 누가 한 짓인지 함부로 결론 지을 순 없습니다. 영희는 손을 탁 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 대체 누굴 믿으라는 거죠? 그녀의 물음에 철수는 고요한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절 믿으세요.
영희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철수는 흔들림 없는 어조로 답했다. 저는 사상에도 돈에도 자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보이니까요.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영희는 철수의 말에 얼굴이 약간 달아올랐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맹목적이었다. 뭐야, 바보 같네요. 그래도 뭐 한 번은 지켜주셨으니까 조금은 믿어볼게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런데 철수 씨는 경무부 경감이라면서 이렇게 한가해도 돼요? 밥은 먹고 다니나요? 철수는 웃음을 띤 얼굴로 물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영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또 그런 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철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잔잔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다만 이번에 좀 무서운 상관이 오셨어요. 영희의 눈빛에 호기심이 스쳤다. 무섭다고요? 누군데요? 얼마나 무섭길래요? 철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외모는 평범해요. 덩치도 작고 왜소한 편이죠. 영희는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왜 무섭다고요? 철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요하거든요. 지독할 정도로요. 영희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가벼운 미소를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철수 씨도 참 대단하네요. 집요한 건 서로 비슷하겠죠. 아 참, 커피 식기 전에 마시세요. 철수는 그녀의 말에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식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 향이 은은히 퍼지는 공간, 유리창 밖 북풍에 아무리 날뛰어도 닿지 못하는 따스한 안온함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평화를 나누고 있었다. 짙은 시대의 혼돈 속에서도 이 작은 카페 한켠에는 희미한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철수의 눈에는 영희를 향한 진심이 가득했고 영희 역시 그 마음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듯했다. 그들만의 조그마한 평화와 신뢰가 한 잔의 커피 속에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다. 21장 1946년 1월 2일 사무실은 회색빛 벽지와 단순한 책상, 의자 몇 개를 갖춘 전형적인 오피스였다. 군더더기 없는 공간에 먼지를 삼키며 서 있는 칙칙한 스탠드, 낡은 서류함, 군용 담요같이 거칠고 딱딱한 분위기. 그곳에는 따스함 한 점 없이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다. 마치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듯한 숨 막히는 정적이 깔려 있었다. 방 한가운데서 노덕술이 차가운 눈빛으로 철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사내였지만 분위기를 압도하는 기괴한 위압감이 공기를 짓눌렀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차렷 자세로 서 있었지만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목덜미가 뻣뻣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들어갔다. 노덕술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영어가 능통하다고. 철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이승만 박사님과 하와이에서 보냈습니다. 노덕술은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속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철수를 응시했다. 최창학 사장님 댁에 자주 드나든다지. 아니, 최영희 양을 보러 간다고 해야 하나. 이유가 뭔가. 철수는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애써 무시하며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억눌렀다. 좋아합니다. 영희 씨를. 그 말에 노덕술은 입꼬리를 살짝 비틀었다. 그뿐인가? 영희 양도 자네를 좋아하나? 철수는 시선을 잠시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짝사랑입니다. 노덕술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1살 나이 좋지. 무장괴한이 최창학 저택을 습격할 때 자네가 몸을 던져 지켜냈다는군. 잘했네. 믿음직스러워. 최창학 사장님은 경무부 후원자로서 우리에겐 중요한 인물일세. 경무부가 지주를 지켜준다는 모범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말이지. 하지만 공과 사는 구분하게, 잊지 말게. 철수는 비틀린 얼굴을 억지로 펴며 힘겹게 대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덕술은 만족한 듯 잠시 숨을 고르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좋아, 자네를 부른 건 극비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야. 자네 경력을 보니 어린 시절 이승만 박사와 함께 임정 생활을 잠깐 했더군. 앞으로 임정 요인들을 밀착 감시하게. 특별팀을 꾸릴 테니 정원을 주겠네.
김원봉이 공산당과 연계하는지, 누굴 접촉하는지, 김구의 동향은 어떤지 전부 파악해보고 하라.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 할 수 있나? 철수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다. 김구, 김원봉 선생님을 감시하라고요? 두 분은 독립운동가 아닌가요? 그러자 노덕술의 눈빛이 한순간 싸늘해졌다. 문제라도 있나? 자네 소속이 어디라고? 철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미군정 경무부 수사과 김철수 경감입니다. 노덕술은 나지막이 되물었다. 난 누구인가? 철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수사 과장님이십니다. 노덕술은 냉소를 지으며 입술을 빗둘게 굴렸다. 직속 상관인 내 명령의 이유까지 설명해야 하나?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노덕술은 한숨을 쉬며 잠시 침묵했다. 그런 뒤 조용히 물었다. 자네는 애국자인가? 철수는 당혹스러워 눈을 껌뻑였다. 네? 노덕술은 눈빛을 가라앉히며 무겁게 말했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애국자라면 생각할 필요 없어. 생각은 내가 하고 명령은 내가 내린다. 자넨 따르기만 하면 돼. 알겠나? 철수는 힘겹게 이를 악물고 대답했다. 네, 죄송합니다. 노덕술은 철수의 굳은 얼굴을 바라보다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조심하게. 경고는 한 번이면 충분해. 두 번은 없어. 네. 철수는 굳어버린 근육을 풀지도 못한 채 대답했다. 그의 마음속에 서늘한 바람이 몰아쳤고 노덕술의 한마디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 위에 얹혔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식어들었다. 철수는 자신이 딛고 선 땅의 거칠고 낯선 속성을 새삼 깨달았다. 여기서 이곳의 규칙은 단 하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이 애국이라는 이름 뒤에 어떤 실체를 숨기고 있는지 알 길은 없었다. 22장 1946년 1월 3일 경교장의 정원 너머로 한겨울의 바람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어스레한 빛이 스며드는 실내, 그곳에서는 격렬한 논쟁으로 공기가 한껏 달아올라 있었다. 방 안에 모여든 이들은 모두 독립운동의 걸림돌을 헤쳐나왔던 동지들이었으나 이제는 날카로운 언성으로 서로를 향해 불길한 의심과 분노를 내던지고 있었다. 벽 뒤편 좁은 밀실에서는 철수와 도리, 그리고 사복 경찰 몇 명이 쪼그려 앉아 도청 장비를 통해 안쪽 상황을 엿듣고 있었다. 전선이 아닌 경교장에서 전개되는 이 전투는 총칼 없이도 살벌했다. 철수는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도리는 철수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야 철수, 너 정말 대단하네. 초고속 승진에 정보부장까지 달고. 대체 비결이 뭐냐고. 도리의 말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지만 철수의 얼굴에는 싱거운 웃음이 흘렀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형님도 이번에 경위 계급장 다르셨잖아요. 도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내 덕이지. 신설된 정보부에도 발 디뎌보고 내 덕분에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어. 철수는 작게 미소 지었다. 저야 형님밖에 믿을 사람이 더 있습니까? 그들의 짧은 대화는 다시 거친 공방 소리에 묻혔다. 방 안에서는 좌익 계열과 우익 계열 인사들이 민감한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 김원봉 계열의 한 인사, 임시정부를 비상국민회의로 바꾸고 그 자리에 우익 인사들만 앉힌다니 이게 정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입니까? 김구 계열 인사, 지금 미소가 조선을 둘러갈라 신탁 통치를 하려는 위기입니다. 내부에서 분열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이런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서로가 서로를 핥히듯 원망과 불신을 퍼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말들은 혼란스레 뒤엉켜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 철수와 도리는 더욱 집중하려고 했으나 결국 전쟁 같은 언쟁의 소리는 탄환처럼 방을 맴돌다가 어지럽게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순간 격렬하던 목소리들이 기묘하게 가라앉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김원봉이 무거운 눈빛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 흐르는 결심은 오랜 내적 갈등 끝에 얻은 결론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방 안의 모든 이들을 굽어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뱉었다. 이제 우리 설 자리는 없으니 나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좌익 계열 인사들은 합의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경교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래된 꿈과 희망에서 스스로를 떼어내는 고통을 상징하는 듯 묵직했다. 그때 김구가 번쩍 일어났다. 방 안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그의 눈빛은 불길 속에 서 있는 사람처럼 흔들렸고 두 손을 꼭 쥔 채 마디마디에 힘을 주고 있었다. 칼날 같은 음성이 방 안을 휩쓸었다. 이복의 약산, 약산. 그 이름을 부르는 김구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그리움, 가슴 미어지는 후회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모두가 숨죽인 채 김원봉을 바라보았다. 김원봉은 순간 멈춰 선 채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함께 싸워온 세월, 공통의 목표, 숱한 밤을 새우며 나눈 비밀과 맹세들이 지금 이 순간 모든 것과 함께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았다. 김원봉의 얼굴에는 고요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김구는 다시 낮은 목소리로 애써 읊조렸다. 그렇게 가는가?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다. 김원봉은 작게 숨을 내쉬며 문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등 뒤에서 김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붙잡을 힘이 없었다. 언젠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를 절박하게 느끼면서도 지금 이 순간 그런 말은 공허하게밖에 들리지 않았다. 철수와 도리는 벽 너머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결국 이렇게 갈라지는군. 약산이 정말 오래 참았지. 명성과 공로로 따지면 약산이 최고인데 백범에게 너무 양보만 했다고. 철수는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약산 선생님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리신 거겠죠. 도리는 그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각자 사정이 있지. 모든 게 쉬운 세상이 아니야. 경교장의 어둠 속에서 김구와 김원봉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한쪽 문 너머로 사라지는 김원봉의 뒷모습과 차가운 공간에 홀로 남은 김구의 절망 섞인 침묵이 이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리고 밖에서 이를 지켜보는 철수와 도리의 마음에도 검은 잉크 같은 침묵이 번지고 있었다. 이제 조국의 미래는 더욱 험난한 길 위에 놓여 있었다.